(1909년) 미국의 고생물학자 찰스 월컷은 캐나다 로키 산맥 버제스 셰일층에서 엄청난 양의 5억 3천만 년 전 고생물 화석을 발견합니다. 지구 탄생 이후 수십억 년 동안 고요했던 바다에 미생물로만 존재한 생물군이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들어서자 짧은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크기 2cm의 삼엽충에서 1m의 아노말로카리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출현한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시기를 생명의 빅뱅,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캄브리아기를 지나 오르도비스기에 나타난 아노말로카리스과에 속하는 아이기로카시스는 바다의 신이라 불리는 길이 2m의 거대 새우의 일종입니다. 5억 년 전 바다에서 헤엄치던 현재는 멸종한 이런 거대한 크기의 새우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55년 8월 28일 동아일보에 길이 2m나 되는 새우가 사람을 물어제친 진기한 이야기가 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만제도리에 살고 있던 최군은 혼자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바닷속에서 무언가가 최군의 몸을 물고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최군의 비명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이에 놀라 최군을 구출하고 해변까지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구출된 최군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길이 2m나 되는 거대한 새우 같은 생물에게 물렸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생명체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생포되었지만 최군은 새우에 물린 상처로 많은 출혈로 구출 후 2시간쯤 지나 절명하였다고 합니다. 길이가 무려 2m나 되는 새우에게 물려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새우 중 가장 큰 대하가 20cm 내외로 이를 비교했을 때 상당한 크기의 새우였습니다. 하물며 전 세계적으로도 2m나 되는 살아있는 상태의 거대한 새우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크기는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크기 같아 보였습니다. 혹시나 최군이 잘못 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기사 중에는 이 새우는 곧 인근 사람들한테 잡히었다 라는 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의 주민들이 이 생명체를 보고 2m의 거대한 새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비대하고 길이가 2m나 되는 새우가 수영을 하던 청년을 물어 죽인 전대미문의 사건이 전라도 진도에서 발생하였다. 수영을 하고 있던 최군은 바닷물 속에서 무언가가 급소를 물어뜯는 감각이 있어서 내려다보니 몸집이 2m나 되는 거대한 새우가 보였다. 이 새우는 최군을 물고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허우적거리며 1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해변까지 이르렀으나 워낙 출혈이 심해 2시간 후 절명하였다. 새우는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생포되어 보관 중이라고 한다.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혹시 다른 생명체를 거대한 새우라고 착각한 것이 아닌가 여겼습니다. 하지만 분명 경향신문에서도 이 거대한 새우는 인근 주민에게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생포되었다면 다른 생명체와 착각하기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처음 보는 생명체를 생포했다면 예를 들어 미지의, 의문의 생명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콕 집어 새우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생김새가 새우와 착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흡사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후 이 새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련된 내용의 보도가 전혀 없어 많은 사람은 기사에 실린 살인새우는 거짓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심해의 생명체 또는 아이기로카시스와 같은 고대 해양 생명체가 아닐까 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적 없던 미지의 심해 생명체가 어떤 이유로 해수면까지 올라온 것이거나 멸종을 면한 3억 6천만 년 전 화석과 거의 형태가 변하지 않은 실러캔스와 같은 고대의 생명체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새우와 마찬가지로 갑각류에 속한 바닷가재는 탈피를 겪으며 이론상 노화를 겪지 않고 성장이 가능한 영생의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탈피를 겪으며 단단해지는 껍질로 인한 탈피 실패와 먹이사슬의 하위 개체라는 점에서 대부분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겪지 않게 진화한 특수한 개체가 수억 년을 살아남아 심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2014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티브 버거론이란 남성은 낚시하던 중 사마귀 새우라 불리는 갯가재 멘티스 쉬림프를 잡게 됩니다. 보통의 멘티스 쉬림프는 크기가 대략 15cm 정도 되지만 이 개체는 10배에 달하는 크기로 해양 생물학자들을 당황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네바다 사막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웅덩이가 생기며 예상치 못한 생명체들이 깨어나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긴 꼬리 투구새우 또는 요정새우라 불리는 이 새우는 수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살아남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새우는 몇 주 또는 몇 달을 살다가 사막 땅의 물이 마르면 죽게 되지만 그 사이 낳은 알들은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휴면 상태로 계속해서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혹 이처럼 만제도리에 나타난 거대 새우라 불렸던 생명체는 심해 어딘가에서 특수한 조건을 기다리던 미지의 생명체가 잠에서 깨어나 최군 앞에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그날 최군을 절명하게 만든 거대한 생명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진실은 아직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의도된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과거 20세기 중반까지 대다수의 학자는 바닷속 깊은 심해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리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햇빛은 점차 흡수되고 심해 깊은 곳은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흑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플랑크톤과 같은 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산소가 존재할 수 없기에 심해에는 그 어떠한 생명체나 전설 속 괴생명체 같은 건 더더욱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자들은 심해의 밑바닥에는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암흑 속 텅 비어있는 공간만 있으리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98년 독일의 생물학자 칼천 교수가 이끄는 발디비아 탐사대는 남대서양 심해에서 다양한 새로운 종의 바다 생물을 발견하며 더 깊은 심해의 바닥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이후 1999년 심해 열수 분출공 주위의 박테리아는 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는 것과는 달리 화학 합성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생태계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로써 심해는 햇빛이 없어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임이 밝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다양성은 과연 얼마나 될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존재가 명확한 실러캔스는 3억 6천만 년 전 화석과 비교해 그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1839년 최초로 화석이 발견되고 1938년에 살아있는 실물이 발견되기 전까지 약 100년 가까이 7,500만 년 전 무렵 멸종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해의 어딘가에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미지의 환경 속에서 놀라운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요? 1964년 그해 여름 프랑스의 사진작가였던 로버트 세렉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 호주에 살고 있던 그의 친구 행크 대종의 안내를 받아 호주에 위치한 훅섬으로 약 3달간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긴 여행이었기에 작은 모터보트도 구매하고 주위 풍경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같이 평화로웠던 12월 12일 세렉과 아내 그리고 대종은 모터보트를 타고 훅섬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스톤헤이븐만 근처를 지날 때쯤 갑자기 세렉의 아내가 바다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며 알려옵니다.
순간 세렉과 대종의 시선은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긴 꼬리와 커다란 머리를 가진 올챙이와 매우 흡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괴생명체는 일반적인 올챙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거대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괴생명체는 수면 아래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세렉은 멀리서 물을 튀겨보았지만 작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칸으로 옮겨 탄 뒤 괴생명체에 다가갑니다. 상당히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이 괴생명체는 여전히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 꼬리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 배나 보트의 프로펠러에 부딪혀 상처를 입고 휴식을 취하거나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생명체의 크기였습니다. 처음 멀리서 보았을 때는 대략 9m 정도 되어 보였지만 실제로 가까이 보았을 때 거의 30m 정도가 되는 크기에 세렉과 대종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괴생명체의 사진을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던 이 괴생명체는 상처 탓에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죽었다고 생각한 이 괴생명체는 갑자기 눈을 뜨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세렉과 대종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둘은 촬영을 포기하고 허겁지겁 모터보트가 있는 곳까지 겨우 다다른 뒤 돌아보았을 때 이미 그 괴생명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세렉은 자신이 발견한 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괴생명체임을 확신하고 1965년 3월 호주의 잡지사 에브리원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공개되고 큰 화제가 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지만 크립티드를 연구하고 쫓던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생명체가 포착되었다며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사진을 두고 세렉과 대종이 배나 보트에서 흘러나온 기름의 띠, 거대한 드렁어리 혹은 물고기 떼를 보고 착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의 띠는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그 자리에는 세렉과 대종 이외에는 그 어떠한 배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물장어과에 속하는 드렁어리는 올챙이보다는 뱀장어와 비슷한 모습이고 아무리 크게 자라도 겨우 60cm밖에 되질 않습니다. 물고기 떼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그 모양을 바꾸지만 이 괴생명체는 세렉과 대종이 가까이 다가갔음에도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제시되지만 모두 반박되어 실제로 괴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세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렉이 공개한 사진은 모두 조작된 거짓이다. 이 주장은 로렌 콜만과 패드릭 위그가 쓴 책에서 세렉은 프랑스에 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으로 불렸고 심지어 인터폴의 수배령까지 내려질 정도의 사기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세렉이 공개한 사진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다 괴물 사진을 찍기 위해 검은색 천을 큰 올챙이 모양으로 자른 뒤 그 위에 모래를 얹어 만든 가짜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전 1959년에 있었던 세렉의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그 진위를 크게 의심받습니다. 나는 곧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미지의 생물인 바다 괴물과 관련된 일이거든.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반 샌더슨에게 이 사진을 비싼 값에 팔려고 한 정황까지 포착되며 세렉의 사진을 믿었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그의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렉이 인터폴 수배자라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로렌 콜만과 패드릭 위그가 쓴 책에서 나온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세렉의 직업은 사진작가였습니다. 사진을 판매하는 것은 그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렉은 2003년 아시아 어딘가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정보만 확인되고 그 이후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렉이 훅섬에서 발견하고 촬영했다는 이 괴생명체는 과연 존재하는 생명체였을까요? 현재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사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시나 이런 미지의 괴생명체가
심해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사방신 중 하나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주작, 큰 부리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한다는 상향,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만년을 산다고 알려진 장수와 평화를 상징하는 인면조, 하늘과 성군을 상징하는 새들의 수장이라 불리는 봉황, 이들은 모두 동아시아 고대 역사 문헌에 등장하는 전설 속 새들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과거 문헌의 기록, 그림, 구전으로 남아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로 여겨진 이러한 신비로운 동물들은 그 실존 여부를 두고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실존하는 동물을 모티브 삼아 의미가 부여되며 일종의 환상화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고대 문헌의 상세한 기록을 통해 실존 여부를 두고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전설 속 새가 존재합니다. 고대 중국에 서식했으며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고 알려진 맹독조, 바로 짐새의 실존 여부를 두고 오늘날까지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짐새 또는 짐조라 불리는 새는 살모사를 먹으며 살고 그 새의 기스로 담근 음식을 먹으면 곧 사람이 죽는다. 짐조의 모습은 백로 또는 외가리와 유사하고 크기는 독수리 정도로 부리는 밝은 구리색에 눈알은 붉은색으로 녹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남쪽 광둥성 지역에서 암수가 함께 새끼를 돌보며 서식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한 쌍의 암살자 부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짐조의 독은 매우 강력해 둥지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혹여나 날아오르기라도 하면 그 아래에 있던 식물은 모두 시들어 짐승들과 사람들 또한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합니다. 짐조의 독은 깃털, 내장, 피 등 어디에서도 추출이 가능했고 그 위력은 깃털 한 장을 술에 담그면 무색 무취, 무미의 독주로 변해 상대방을 소리 소문 없이 암살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고 합니다. 맹독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진 짐조의 짐은 짐새짐이라는 고유한 한자를 가지고 있지만 좋은 의미로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문헌에서도 주로 사람을 해하는 용어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에 의해 처형될 것을 두려워한 여불위는 짐주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태우가 원한을 간직하였다가 후에 짐독으로 조왕을 시해하였다. 춘추시대 노나라 노장공의 계승전쟁 중 장공의 막내 아우인 계우가 짐주를 먹여 둘째 형인 수가를 죽였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긴 인물들도 짐독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짐조의 독으로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한 황제나 고위 귀족들은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콧불소의 뿔이 효과가 있다는 미신이 퍼지며 콧불소의 뿔로 만든 잔을 얻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희대의 악녀라 불리는 여태우가 이 짐독을 암살에 자주 애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짐조를 단순한 전설 속 동물이라 판단하기에는 다양한 문헌 속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당시의 공식 문서 기록과 민간 기록까지 합치면 그 수는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세한 기록이 있음에도 짐조는 오래전부터 상상 속 동물로 불려왔습니다. 기록의 대부분이 기원전으로 기원전 6세기 남북조 시대를 끝으로 문헌상의 기록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중국인들도 짐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659년에 간행된 의학서인 신수본초에도 짐조의 기원과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나마 있던 기록에서도 문헌마다 제각각으로 통일성이 없었고 이후의 기록으로는 전설 속 동물로 표현된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조류학자들에게 새 중에는 맹독을 지닌 새는 발견된 적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짐조는 용이나 봉황처럼 단순한 상상 속 동물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미국의 권위 있는 과학 저널인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놀라운 내용이 기재됩니다. 짐조는 기록에 따르면 살모사, 진해, 거미, 두꺼비 등 독이 있는 생물을 주로 섭취함으로써
몸속에 독을 축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조와 흡사하게 독충을 먹고 독소를 저장하는 새인 피토휘에 대한 연구 발표였습니다. 뉴기니 섬에 서식하는 피토휘는 1989년 잭 덤바처 박사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토휘는 짐조와 마찬가지로 독을 가진 딱정벌레를 섭취해 피부와 깃털에 바트라코톡신인 강한 신경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이 독소가 닿으면 대부분 따갑고 타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아주 조금만 섭취해도 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신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토휘는 이 독소를 외부의 기생충이나 뱀, 파충류 등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체내에 독을 품도록 진화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토휘의 발견은 짐조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춘추시대 진나라에서는 짐조를 장강 이북으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이 있었고, 송나라에는 금지령이 잘 지켜지지 않아 황제가 짐조를 없애기 위해 짐조가 사는 산을 불태웠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짐조의 병아리를 성 안으로 가지고 왔다는 남자를 체포해 그 남자를 처형하고 병아리도 같이 죽였다는 이야기. 진나라의 기록을 담은 역사서인 진서의 석숭전에는 문인이었던 석숭이 남중에 있을 때 짐조의 병아리를 얻어 후군의 장군 왕계에게도 주기도 하였고, 당시 짐조를 가지고 장강을 건널 수 없다는 법을 어긴 사람을 사예 교위의 부지에게 고발해 도성 거리에서 짐조를 불태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같은 기록으로 보았을 때 명확히 짐조라는 개체가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후 학자들은 짐조는 고대 중국에 실존했던 동물이었고, 남북조 시대 이후 한족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위해 대규모 습지와 정글을 없애며 멸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짐조는 주 서식지였던 광둥성 지방의 산속 원시림 속에서만 살았기에 개체수가 적었고, 이러한 개가는 피할 수 없는 멸종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많이 흐른 조선시대에 와서도 짐조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1689년 숙종 15년 의금부에서 박정영을 신문하는 과정 중 듣건대 동평군이 북경에서 짐새를 사가지고 왔다고 하니 화를 예측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짐조의 존재를 믿는 학자들은 고대의 짐조가 살았다 하더라도 기록의 이세를 짐조로 보기보다는 전승되어 온 전설을 믿었던 동평군이 다른 새를 구매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짐조의 독을 알고 있는 듯 화를 예측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짐조가 17세기에도 중국 내륙 어딘가에서 서식하거나 비밀리에 사육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학자들은 짐조가 날아오르면 그 밑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사망한다는 이야기는 독의 강력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민담을 거치며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짐조의 구체적인 기록과 그림이 많기에 지어낸 상상의 동물로 판단하기보다는 고대 중국에 실존하였다가 현재는 멸종한 새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짐조는 과연 존재하는 새였던 걸까요? 혹시나 현재도 깊은 원시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전설 혹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바다 생물 중 가장 유서 깊은 괴물 크라켄, 오징어, 문어와 같은 두 종류에 속하는 생명체로 크기는 신화와 전설에 따라 작은 섬과 같았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공포의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오래된 기록은 노르웨이의 철학적 교훈서로 알려진 왕의 거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스베레 왕조 호콘 4세가 1250년경 아들이었던 마그누스 6세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작성된 기록입니다. 아직 언급되지 않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 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해 하나의 육지에 더 가까웠다.
이 외에도 크라켄에 대한 기록은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의 루터교 교주이자 역사가인 에리크 폰토피단이 쓴 노르웨이의 자연사에서도 이 괴물은 바다 깊은 곳에 머물지만 가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이를 섬으로 착각하고 배를 정박하는 순간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기며 배가 뒤집히고 선원은 모두 익사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기록을 포함한 민담까지 합한다면 그 개수만 수백 개에 달할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며 더욱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바다 날씨에 갑자기 선박이 난파되어 소식이 끊어지거나 생존한 선원이 정신병에 걸려 발견되는 일은 모두 크라켄의 소행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과거의 뱃사람들에게 크라켄의 존재는 현실적인 공포로 여겨지며 선원들은 물론 바다 경험이 풍부한 선장들도 두려워해 선박에 탑승하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간혹 해변에 고래의 사체가 발견되면 크라켄의 소행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고래의 사체에 거대한 빨판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뱃사람들에게 크라켄의 존재는 거의 확실시된 생명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이 있음에도 크라켄은 실존하지 않는 환상동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가 상상하는 크라켄의 이미지는 19세기 초에 들어오며 그 모습이 갖추어집니다. 1801년 프랑스의 연체동물학자 피에르 드니드 몽포르가 연체동물 백과사전을 집필하면서 실물이 확인되는 표본을 보고 이 외에도 발견하지 못한 생물의 문어를 상정하며 혹시 거대한 문어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을 백과사전에 서술한 것을 시작으로 덴마크의 생물학자 야페투스 스테른스트루프가 1857년 향유고래의 등에서 오징어의 잔해를 발견하고 연구한 뒤 1873년 6m의 거대한 오징어가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잡히며 이러한 소문들이 크라켄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와 결합해 영국의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과 같은 시인 혹은 작가에 의해 그 모습이 점차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크라켄의 이미지는 채 200년 정도가 되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대왕 오징어가 특정 이유로 인해 수면으로 떠오르거나 죽은 채 해변으로 밀려온 것을 보고 옛사람들이 각색하고 과장했을 것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앞서 언급된 교훈서 왕의 거울이나 에리크 폰토피단이 쓴 노르웨이의 자연사, 대항해 시대의 기록 등에서는 문어나 오징어와 같은 두 종류의 괴물이 아닌 전설 속 거대한 물고기로 표현되거나 특히 왕의 거울 속 괴 생명체는 그 명칭도 하프구바라는 이름을 가진 섬처럼 거대한 물고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이를 처음 번역했을 당시 크라켄이라 적으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현재는 모두 하프구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구의 바다는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해는 고작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매년 몇백, 몇천 종의 새로운 심해 생명체가 발견되기에 크라켄과 같은 거대한 생명체의 존재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크라켄과 같은 생명체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주장은 현대에 와서도 제시되곤 합니다. 1978년 8월 미국의 해군 호위함이었던 USS 스타인호는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물체와 충돌합니다. 이후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에 문제가 생겼음을 확인하고 선체를 점검하며 굉장히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나는 매우 두꺼운 곰으로 감싸져 있었고 레이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장치였기에 웬만한 충격으로는 흠집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체를 조사하며 소나를 감싼 고무가 갈갈이 찢어진 상태로 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발톱들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 표본을 해양생물학자에게 보내 분석을 의뢰하는데 조사 결과 해당 발톱은 대왕 오징어의 촉수에 달린 날카로운 발톱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것은 발톱의 크기로 추정한 이 생명체의 크기는 무려 45m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대왕 오징어 중 가장 큰 개체가 약 18m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2배 이상 뛰어넘는 말 그대로 거대 크라켄이라 불릴 정도의 경이로운 크기였습니다. 2006년 4월 9일
구글 어스를 살펴보던 스콧 워링이라는 남자가 남극해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찾았다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합니다. 자신은 이것이 심해의 크라켄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머리로 보이는 부분만 약 30m에 전체 크기로 본다면 60에서 120m까지 엄청나게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얼마 못 가 세일록이라는 바다 위로 솟은 날카로운 바위로 밝혀지며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사람에게 크라켄과 같은 심해의 거대 생명체를 상상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201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의 고생물학자 마크 맥메나민 박사는 미국 지질학회지에서 전설 속 바다 괴물 크라켄의 실제 은신처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네바다의 화석 발굴 지점에서 쇼니사우루스가 대량으로 모여있는 300m 크기의 뼈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쇼니사우루스는 약 2억 2천만 년 전 북아메리카에 서식했던 현대의 돌고래와 유사한 고대 어룡으로 몸 길이가 최대 15m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뼈무덤이 발견된 것은 쇼니사우루스를 먹이로 삼았던 최상위 포식자인 크라켄이 존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메나미는 해당 지역을 추가로 조사하며 두 종류의 부리로 보이는 거대한 화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의 훔볼트 오징어 부리와 그 구성 형태가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미국 지질학회지에 큰 논란이 되었고, 해외의 언론 매체들은 맥메나민 교수의 발표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류학계에서는 맥메나민 교수의 연구 발표는 부리와 뼈 무덤만으로 크라켄의 존재와 크기를 결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디스커버리 채널 측에서도 해당 가설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신화가 현실이라 밝혀지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이지만 그의 주장은 검증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크라켄의 존재는 현재까지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그 모습과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히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전설,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크라켄의 정체가 수백,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거대 괴수는 아니었지만 피에르 드니드 몽포르의 주장처럼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에 아직도 그 존재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천둥 소리 아래 깊은 곳을 지나 태양빛 닿은 적 없는 바다 밑바닥에서 크라켄은 잠을 잔다. 꿈도 없는 태고의 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바닷속 아무런 빛이 들지 않는 미지의 공간 심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을 자극해 마치 아래로 빨려드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혹은 어둠 속 미지의 거대 생명체가 헤엄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공포심을 자극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를 심해 공포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후천적으로 물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생겨날 수도 있지만, 심해 공포증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 중 무의식 속에 잠재된 두려움. 우리는 이미 심해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에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크라켄이나 레비아탄 등과 같은 심해 속 미지의 생명체들을 상상하며 다양한 소재와 내용으로 우리의 공포심을 더욱 증폭시켜 왔습니다. 과거 학자들은 햇빛이 바닷물에 흡수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빠르게 어두워지며 약 1500에서 2000m 정도까지 내려가면 완전한 암흑의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 따라 광합성이 필요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존이 어려워 산소가 줄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고, 1년에 20km도 안 되는 느린 해류의 속도로 심해는 그저 차갑고 정지된 암흑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 트리에스테오가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 1916m를 내려간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898m를 내려가며 지금 우리는 심해에 매우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 15m의 심해 오징어가 발견되기도 하고, 우리는 2006년이 되어서야 살아있는 상태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도 심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 미지의 영역입니다.
혹시 고대부터 진화를 거듭해오며 생존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해의 생명체가 어딘가에 존재하진 않을까요?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소스라는 수중 음향 감지 체계의 수중 마이크를 깊은 바닷속 광범위하게 설치합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냉전 시대가 끝나자 더는 쓸모가 없어지고 해양학자들의 연구 용도로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의 프로젝트에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소스에 정체불명의 소리가 감지됩니다. 이 초저주파 고진폭 수중 소리의 근원지는 남태평양과 남극해 사이에 있는 해역으로 소리는 5,000km 밖에 있는 음향 탐지기에도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아뿐만 아니라 5,000km 내의 곳곳에 설치된 탐지기에도 이 소리가 포착되며 우리가 발견한 그 어떠한 생명체보다 거대하고 강력한 괴생명체의 울음소리가 심해에서 포착되었다며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학자들은 이 소리에 블룹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룹을 연구한 학자들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는데 블룹이 가진 주파수의 특성은 무생물이 아닌 생물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해양 생물의 규칙적인 주파수로 들린다며 만약 이 소리가 생명체가 내는 소리라고 가정하면 그 크기는 무려 215m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내버스 약 20대를 줄지어 세운 길이 지금까지 발견한 최대종의 대왕고래 길이가 33m라고 했을 때 이를 비교해 보아도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거대한 미지의 생명체가 심해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블룹은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속 남태평양에 가라앉은 고대 도시 르류에의 지배자 크툴루나 전설로만 전해지던 크라켄 혹은 레비아탄과 같은 생명체를 상상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노아 소속의 크리스토퍼 폭스 박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전해지며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블룹은 해양 동물의 소리와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동물 울음소리라 생각한다. 이 소리를 낸 동물은 고래나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큰 울음소리를 낸다. 하지만 추측과 가설일 뿐 블룹을 생명체가 내는 소리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찬가지로 노아 소속의 음량 프로그램 관리자인 로버트 지아크 박사가 이 소리를 다시 분석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블룹의 주파수 및 특성은 남극에서 기록한 지진 신호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을 확인하고 이는 특정 이유로 빙하가 깨지며 발생한 소리라 결론 지으며 현재는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받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실제 블룹은 빙하가 깨지는 소리와도 비슷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크리스토퍼 폭스의 주장은 분명 블룹은 빙산이나 지진, 화산 같은 현상에서 발생한 소리가 아니며 잠수함이나 인공물체에 의한 현상은 더더욱 아니고 오히려 해양 생명체가 내는 주파수에 더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서로가 엇갈리는 주장에 과연 블룹은 거대한 생명체의 울음소리였을까요? 하지만 1997년 이후로 블룹의 소리는 더 이상 포착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 노아에서는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이 부서지며 관측된 소리라 결론 짓게 됩니다. 이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블룹이 빙산이 깨지는 소리임을 입증하는 실험 과정에서 직접적인 입증이 불가능했고 소리의 근원지는 남극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혹여나 빙산이 흘러갔다 하더라도 5,000km 반경 내의 모든 음량 탐지기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기는 어렵고 빙산이 깨지며 발생한 소리라면 유사한 크기의 소리가 반복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점에 블룹의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바다 생물은 고작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진화를 거듭해오며 심해에 존재하는 생명체. 혹시 블룹은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잠들어 있던 거대한 미지의 생명체가 수십 년 만에 한 번 내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